자, 다시 이제 여러분 교재 363페이지. 363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자, 이제 경기체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려 소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죠? 고려 소교에 있어서의 주된 담당 계층은 누구였다? 평민이었다. 그래서 평민이 주도했느냐, 또는 귀족이 좀 주도했느냐. 뭐 귀족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양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서 누가 그 장르를 주도했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형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작품과 더불어서 그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라고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면 경기체가 고려 중기 무신 집권 이후에 신흥사대부 동원하면 신흥사대부. 고려 중기 무신 집권 이후에 신흥사대부들이 소교를 모델로 하여 창안한 정형시로 있지. 그러니까 다분히 초기 경기체가는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려 소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고려 소교가 상당 부분 유행하다 보니까 향가 이후에 마땅한 귀족 중심, 이런 양반들이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장르가 아무래도 좀 부족했거나 없었던 걸로 판단되죠. 그런데 저렇게 평민들은 제 노래를 지어서 아주 재밌게 잘 지낸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부러움을 좀 가지고 고려 소교를 좀 모방해서 지은 것이 바로 경기체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소교를 모델로 하여 창안한 정형시로 신흥사대부들이 자신들의 득의에 찬 삶과 향락적인 예언을 위하여 창출한 시가 양식이 뭐다? 경기체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경기체가는 그렇다면 명칭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밑에 보면 경기체란 명칭은 경기하여, 거기 밑에 보면 경기 어떠한 있고 있지? 밑줄자. 경기체가의 후렴구에는 대체적으로 경기 어떠하니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연유해서 경기체가 또는 경기하여가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고, 특별히 공통적으로 제목에 뭐라는 말이 붙었다 하지? 별곡이 붙었다고 해서 별곡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경기체가를 어디에서 따왔다? 후렴구. 그렇죠? 이 경기 어떠하니꾸라는 말이 나와서 그것에서 따와서 경기하여가 경기체가라고 했고, 또 이 경기체가를 별곡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오늘날 전하고 있는 대부분 경기체가는 어떤 말이 붙어있어? 제목에 별곡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별곡체라고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기체가는 전대절, 후소절, 앞에 전체 6구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이 좀 구가 더 많죠. 그래서 전대절이고 뒤를 후소절, 이렇게 해서 전대절, 후소절. 전체 6구 가운데 4구가 전대절이고 2구가 뭐다 하지? 후소절인데, 각각 전대절과 후소절의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다? 경기 어떠하니꾸라는 후렴구가 삽입되어 있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교재 364페이지 넘어봐. 364페이지. 364페이지 넘어가면 거기에 주요 경기체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고려 때 경기체로서는 경기체가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한림막사가 지은 한림별곡, 이 밖에 안축의 관동별곡, 안축의 죽계별곡. 이때 기억해 둘 것은 안축의 관동별곡과 다음에 배우게 될 가사, 조선시대에 지어진 가사 작품 가운데 정철이 쓴 관동별곡이 또 따로 있어. 정철이 쓴 관동별곡은 가사라는 거고, 안축이 쓴 관동별곡은 경기체가라는 거야. 따라서 동명이작,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작품이다 해서 동명이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외에 이제 권근의 상대별곡, 화산별곡, 변기량의 화산별곡, 김구의 화전별곡, 정극인의 불후원곡, 주세복의 도덕가, 권어문의 동납팔곡, 민규의 충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동납팔곡을 경기체가의 최후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이후에 민규가 쓴 충효가가 발견됨으로써 경기체가의 최후작이 뭐다 같이? 충효가라고 지금까지는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체가를 보면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별곡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있죠. 그래서 이름하여 무슨 체? 별곡체다라는 말이 그렇게 붙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밑에 경기체가와 고려소교 비교표 있지? 그거다 별 3개 정도 해놓고, 가끔 경기체가와 고려소교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뭐냐, 또는 공통점으로서 맞는 것은 뭐냐,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올 때가 있는데, 고려소교와 경기체가의 공통점은 음보위로 같다는 점, 분절체로 되어 있다는 점, 후렴구가 있다는 점. 다만 고려소교는 각 노래마다 후렴구가 있는데, 경기체가는 노래마다 뭐냐, 위 경기 어떠하니꼬라는 후렴구로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소교는 각 노래마다 다양한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는데, 경기체가는 위 경기 어떠하니꼬로 고정불변하다는 것. 이런 종류에서는 약간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소교와 경기체가의 공통점은 삼음으로 되어 있다는 점, 분절체로 되어 있다는 점, 후렴구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고려소교는 그러면 누구 중심? 평민주도의 기본 음수는 332조. 소박하면서도 진솔하고 현세적이면서 서민적 애정적 내용이고, 당시 인말로 져서 인말로 불려지다가 한글 창제 후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다는 것. 이해됐죠? 그것이 고려소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훗날 시조라는 형식에 영향을 줬다. 반면에 경기체가는 귀족 중심의 노로로서 기본 음수율이 334조고, 거기 보면 고답적이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이 고답적이란 말이 좀 어려울 텐데, 고답적은 높게 받는다는 뜻으로서 현실과 좀 괴리된 내용을 고답적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고답적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현세적이란 말, 고려소교의 현세적 있지? 그것과는 좀 대립되는 말로, 고답적이란 말은 대체적으로 현실과 좀 괴리된 그런 내용을 우리는 고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관념적, 무슨 적? 관념적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이 밖에 현실 도피적, 퇴폐적, 풍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경기체가고, 당시에 경기체가는 귀족 중심의 문학적 장르죠. 그러므로 귀족들은 문자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지. 그러니까 한자와 이두로 표기된, 그래서 경기체가는 기록문학에 속하지만 고려소교는 구비문학에 속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정리됐나요?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체가는 이 정도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90페이지 다시 원위치. 이거는 항상 이렇게 접어놔. 꼭 봐야 되니까. 이 내용은. 자, 경기체가 있죠? 경기체가 효시라고 볼 수 있는 한림 별곡이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체가는 상당히 문학적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기 과시죠. 향락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대부들의, 그래서 문학적 가치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경기체가는 뭘로 기록되어 있다? 한자와 이두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이렇게 한자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면서 노래에 뭐가 나와 있어요? 위 경기 어떠하니고 나옵니까? 그래서 후렴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하여가,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시작. 경기 하여가 또는 경기체가 또는 별곡이라는 이름이 많이 보이게 별곡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죠? 그중에 이제 하나 대표적인 거 하나 할까요? 그 8장 추천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추천이. 이 추천이란 말은 추천사, 추천, 이럴 때 추천은 그네 띄는 걸 말해요. 그네 띄는 거. 그네 있죠? 그네를 추천이라고 그래. 여기서 추천은 뭘 말한다? 그네를 말하는 거야. 그네. 여기서 추천은 그네다. 그래서 당당당 당추자 조연남기 홍실로 홍그리. 그 그리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그네입니다. 그네. 그리. 이 홍실. 그러니까 어쩌요? 상당히 그네를 화려하게 맺죠? 홍실로. 그 다음에 홍글이 매여있다. 홍실로 홍글이 매여있다. 그네를 갖다가 매여있다라고 되어 있죠. 매였습니다. 상당히 멀리서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네줄이 홍실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매어구는 뭐 했어요? 혀고시라 미러시라. 혀고시라. 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 밑에 했지만 당기라 뜻이야. 혀다는 말은 당기다. 당기시라 미러시라 정소녀나. 이 정소녀는 뭐 뜻없이 그냥 붙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위 내 가는데 남갈세라. 갈세라. 니을세라 밑줄자. 니을세라. 자, 누가 나보다 먼저 저 위에 갈까 두려우니까 빨리 밀어. 더 높이 밀으란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리을세라. 의구영어미. 의구영어미 또는 경계영어미라고 그래요. 리을세라.
리을 세라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의구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영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리을 세라 의구영어미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같이 경계영어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위에 네 가는데 남이 갈까 두려우니까 나를 만나면 빨리 미련한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화려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곡섬섬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 섬섬옥수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섬섬옥수. 그래서 우리가 가녀린 여인의 아름다운 손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지? 섬섬옥수라고 하지. 섬섬옥수. 그래서 미녀의 손을 얘기할 때 섬섬옥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과 그네를 타고 있는 거야? 아리따운 여인과 서로 손을 맞잡고 그네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네를 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때? 이 경치 좋아 안 좋아?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경치가 좋다는 얘기야? 경치가 나쁘다는 얘기야? 경치가 좋다는 것을 이미 결정해놓고 묻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수사법으로 서리법이라고 그래. 무슨 법? 서리법. 그래서 여기는 서리법이 적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리법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경기책을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적 가치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뭐 윗작품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윗작품은 뭐 사람을 갖다가 열거하거나 그 사람이 쓴 책을 열거하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있고 또 이런 책을 갖다 읽었다라고 자기 과시적 측면에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상당히 향락적이죠. 그렇죠? 아리따운 여자와 그네를 타는 장면을 갖다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문학적 가치는 좀 떨어지는 형태가 바로 경기체가였다.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 비중은 주로 경기체가보다는 뭐가 잘 나온다? 고려 소교가 더 잘 나오니까 일단 고려 소교를 취중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경기체가는 앞서 얘기했던 고려소가 계층 간 대립을 갖는 것이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려소가 평민 중심의 노래였다면 경기체가는 누구 중심 노래? 그렇지, 귀족 중심의 노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와 이두로 표기됐다면 고려소개는 인말로 젖어서 인말로 전달되다가 한글 창제 후 한글로 기록되어 악장가사, 악학개범, 시, 용향, 악보 등에 전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조입니다. 자, 시조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 주요 내용 365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책이 구성되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왜 그랬죠? 시험은 작품 중심으로 나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각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갔습니까? 사실 고시조라는 말은 없어. 보통 몰라 현대시조에 있어서의 그런 시기적인 차원에서 좀 더 구별하기 위해서 고시조를 들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보경장이 있어 없어? 있죠? 그 가보경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고시조, 이후를 현대 시조라고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정도에서 이 고시조라는 개념을 그렇게 설정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렇다면 고려는, 그 다음에 시조는 언제 형성이 됐을까? 그 밑에 발생 봐봐. 고려 중엽에 싹이 터서 만렵에 그 정형이 확립됐다라고 되어 있지. 따라서 고려 시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제 때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마렵에 그 형식이 완성됐고요. 조선 전기를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조라는 것이 꽃을 피운 것은 언제다? 조선시대에 와서야. 알겠죠? 언제 때 발생해서? 고려 때, 고려 말쯤에 발생하고 그 형식이 완성돼서 조선시대에 와서 그 시조가 꽃을 피우게 되고, 언제 때 부흥하게 되냐면 조선 후기로 오면서 평민들 또는 부녀자들까지도 시조 창작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서 시조가 부흥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한번 정리해 줄 때 한번 써볼까요? 시조는 잘 나오니까. 시조다. 시조에 있어서의 발생은 언제냐? 자, 시조의 발생은 고려 중엽에 발생했다. 시조에 있어서의 완성, 형식의 완성은 언제냐? 고려 마렵 때 이루어졌다. 자, 거기에 따라서 발전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발전, 이거는 조선 전기. 조선 전기에 양반들의 교양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시조가 발전하게 됐다. 그럼 부흥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시조의 어떤 부흥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조선 후기를 갖다가 이야기해 된다. 조선 후기에 작자층의 그런 확대로 인해서 일반 평민과 또는 부녀자들까지 시조 창작에 참여하기에 따라서 일대 부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고려 말때까지, 고려 말렙 있죠? 여기까지는 주로 시조의 형식에 있어서는 평시조 중심, 평시조. 평시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366페이지 봐봐. 366페이지. 366페이지 보면 시조의 종류 나오죠? 평시조가 있다, 어시조가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사설시조가 있지. 평시조는 3장 6구, 3장 6구, 45자로 된 시조를 평시조라고 그래. 3장 6구, 45자 이내로 쓰여진 시조 무슨 시조? 평시조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기본형 시조라 해서 단형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무슨 시조가 있어? 어시조 있어 없어요? 있죠? 어시조. 이 어시조는 한 구가 길어진 시조를 어시조라고 해. 한 구가 길어진 시조. 따라서 그 위에 동기로 쇠몸되어 한문같이 지내다가 두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거 날마다 석양문외하에 한숨겨 하노라 있지? 이게 이제 평시조인데 어시조의 차이점 뭘까? 무쇠 기둥에 꽃피어 여름 열어 따들이돌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나와야 되는데 한 구가 누리소서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쇠 하나, 기둥에 꽃피어 여름 열어. 여기가 하나 밑줄 하나 볼까? 밑줄 하나 봐. 자, 무쇠 동그라미, 기둥에 동그라미, 꽃피어 동그라미, 여름 열어 동그라미.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가 중장을 형성하는데 그 뒤에 따들이도록 누리소서 있어 없어? 두 음보가 붙었지? 그래서 이게 이 음보 둘이 만나면 구가 되거든? 잘 봐봐. 잠깐 설명해 줄게. 3장 6구 12음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음보 둘이 만나면 뭐가 되고? 구가 되고, 구 둘이 만나면 뭐가 된다? 장이 된다. 자, 시조의 패턴 보면 이렇게 되겠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리 억건만한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밑줄 몇 개야? 12개지. 이 밑줄 하나가 음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음보 둘이 만나면 뭐가 된다? 구가 된다. 그래서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가 되는 거야. 됐죠? 또 구 둘이 만나면 뭐가 된다? 장이 된다.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음보 둘이 만나면 구가 되고 구 둘이 만나면 뭐가 된다? 장이 된다. 그러니까 한 구가 길어지려면 이 음보가 늘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따들이도록 누리소서 있죠? 여기 음보 둘이잖아. 거기서 뭐가 된다? 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따라서 어시조하는 데서 어시조는 한 구가 길어진 시조를 뭐라고 한다? 시작. 어시조고 사설시조는 이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 시작. 이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를 무슨 시조라고 한다? 다시 사설시조. 그래서 그 밑에 봐봐. 그 중장 보면 매화는 은일사요 행하는 수인이 있지. 여기까지 끝나야 돼. 그런데 계속해서 뭐요? 연인은 부녀여 국하는 군자여 동백하는 한사여 박고선 노인이여 석축하는 소인이여 해당하는 계집이로다. 이렇게 10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구가 길어졌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사설시조. 그래서 사설시조는 중장 부분이 거의 2구 이상 길어지는 시조. 한 구만 길어지면 어시조. 알겠죠? 그래서 보통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로 할 수 있다. 자, 367페이지 사설시조의 성행과 관련돼서 보면 있잖아요. 사설시조는 언제 나왔다? 조선 후기에 나온 시조야. 조선 후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어떤 시조가 나오냐면 조선 전기에는 연시조가 발생합니다. 연시조. 연시조가 발생하고 조선 후기로 가면 무슨 시조가 발생한다? 사설시조가 발생한다. 그래서 평시조, 고려 때까지는 평시조 중심, 그러다가 조선 전기에는 평시조도 있었지만 연시조, 평시조가 3장 6구 45자로서 표현상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연시조, 평시조를 한 연으로 여러 연으로 된 시를 연시조가 나와요. 자, 연시조 이후에 대체로 사설시조는 누구에 의해서? 주로 평민들에 의해서 나온 시조가 사설시조야. 그래서 양반들의 그런 시조의 패턴을 영향받아서 좀 더 대체적으로 뭐랄까요? 처음에는 누구의 그런 어떤 시조를 모방하고자 했을까? 양반들의 또 시조의 또 패턴을 모방하고자 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엄격한 율법을 지키려니까 어떻게 될까? 자기들의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을 느꼈겠지. 그래서 나온 게 일종의 무슨 시죠? 사설시조. 그래서 사설시조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격시조라고 그래요. 무슨 시조? 파격시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시조는 누구 중심? 누구 중심? 평민주도로 나온 것이 사설시조. 이런 사설시조가 나왔던 시기는 언제? 조선 전기 후기? 후기다. 그러면 그런 사설시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367페이지 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출현했으며 음술, 음보상의 파격을 이뤘으며 평민의식이 반영됐고 풍자와 해학적인 내용이 많다. 나왔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는 정철의 장진 추사가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밑에 보면 무슨 시조가 나와? 연시조 나오지? 연시조는 평시조를 한 년으로 2년 이상 되는 시조를 무슨 시조라고 한다? 연시조라고 한다. 됐습니까? 연시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주제가 동일하다는 점. 뭐가 동일해? 주제가 동일하다는 점. 이해되겠죠? 연시조는 뭐가 동일하다 나왔지? 주제가 동일하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연시조가 가장 많이 성행했던 시기가 바로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 그래서 평시조의 표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연시조였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될 것 같고, 다시 앞으로 와서 365페이지에 관련돼서 보면 거기에 일반적인 형식이 있죠? 시조의 형식. 일반적 형식은 3장 6구 배자로 되어 있다는 점, 45자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엄격한 율격을 지켜주던 데가 바로 시조 종작 매도보 첫 음보. 알겠죠? 나 비출자. 시조에서 가장 엄격한 제약이 있다는 것은 종작 매도보였다? 첫 음보였고 종장의 둘째 음보.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시조의 종장이 율격이 3543. 다 같이 시작. 3543.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조 종장의 첫 음절이야. 알겠지? 시조의 종장 첫 음절은 무조건 몇 음절을 지켜줘? 3음절.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조만큼은 대표적인 국민문학 장르로서 지금까지도 고려 때부터 형성돼서 지금 현대 이래까지 지어지고 있다는 점. 따라서 우리나라 시가적 장르 가운데 가장 개성적 측면이 강한 장르는 뭐다 그러면 시조라고 해야 돼. 시조는 지금까지도 지어지고 있어. 지금 향가 안 지어지지. 지금 고려 속에 없지. 무슨 말 알겠죠? 고대강의도 없잖아. 다만 오늘날까지도 면면이 지어지고 있는 게 뭐다? 시조고, 그 시조 가운데 가장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율격이라고 시조의 정장 첫 음보 몇 음절로? 3음절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에 그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하고 있는 시조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365페이지의 내용문으로 가서 봅니다. 유교적 충의 사상을 노래한 시조들이 많다 있죠? 그래서 보통 기억해도 할 충의 개념, 그 다음에 여말 선체 고려 유친들의 회고거나 사역신들의 어떤 절이가,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어떤 삶을 노래하는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여자들에 의해서 기생들 또는 여성들에 의해 지어진 작품은 대체적으로 이별과 어떤 사랑의 이야기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별과 사랑과 이별의 내용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이 고추조의 주제는 딱 나름대로 정해져 있어. 자연의 애찬이랄지 뭐 풍류랄지 지조나 절이랄지.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하지 어렵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작품들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우리 교재는 시조를 갖다 주제별로 잘 엮어놨어요. 자, 거기 교재 191페이지 다시 옵니다. 교재 191페이지로 오면 고시조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어 거기? 주제별로 했죠? 그 주제별로 엮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시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어떤 시험의 경향은 다음 제시된 시조의 주제가 뭐냐, 또는 다음 제시된 작품들 가운데 주제가 다른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너무 익숙해졌지만, 한번 다 해봤자 주제로 본다면 몇 가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공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되는 거 몇 작품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로 평시조 가운데와 그 다음에 사설시조 가운데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 중에서도 대표되는, 주제와 관련돼서 대표되는 것들 몇 작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볼까? 거기 보면 맥수지탄이 있죠. 맥수지탄은 뭘 맥수지탄이라고 그래?
이 맥자가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 보리맥자. 그리고 이게 보리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풀만 우거졌어. 풀만 우거진 채 누가 그 보리를 거둘 자도 없고 풀만 우거졌어. 어떤 성을 갔다, 어떤 집을 갔다. 어떤 집을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요즘도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집 여러 날 비워놓으면 뭐가 생겨? 뭐 거미가 더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우리 딸도 막 2, 3일 집을 비워놨다고 갔더니 전등 속에 여러분들 그 돈벌레 같은 거 있잖아. 지네같이 다리 여러 개 있는 거. 그게 이게 등불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보이니 얼마나 더 막 기겁하거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학생들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때려잡고 막 그런 거 못하잖아. 잘. 그런가? 우리 딸만 그러는가? 뭐 하여튼 벌레 나타났다 뭐 나타났다면 아빠! 이 불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이 아빠를 보고 나는 말이지 저 아래 있는데 아빠 찾은들 내가 가서 어떻게 잡아줄 수 있겠냐고. 그때는 한탄하더라고. 남자친구 없는 걸 한탄하더라고. 그때라도 남자친구 있었으면 좀 편하게 이거 좀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주죠? 전등을 해체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벌레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끝내는 관리소에 연락해서 그 아저씨가 와서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무서울 수도 있겠지. 나도 나도 이렇게 보기에 좀 그러는데, 징그럽게 생겼잖아, 여러분들. 돈벌레 뭔지 알죠? 징그럽게 생겼잖아, 그게. 자,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맥수지탄이라는 게 그거예요. 맥수지탄은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랜만에 들어갔을 때 거미줄 치고, 또 집을 오래 비웠을 때 마당 같은 경우 흙 막 풀이 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죠. 사람이 다니면 풀 날 이유가 없지. 또 사람의 인기척이 있으면 그런 거미줄도 거미줄 잘 안 쳐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치는 거죠. 자기도 어떻게 알고. 맥수지탄이 막 그런 거야. 나라 잃은 슬픔을 얘기할 때 맥수지탄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맥수지탄과 관련된 작품들을 갖다 쭉 모아놓은 거죠. 그 중에 대표되는 작품 하나 하고자 합니다. 가장 시험이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합니다. 만약에 시험문이게 거기 이색이다, 뭐 길제다, 뭐 작품, 작가를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물론 이색이다, 뭐 길제다 이런 사람들이 고려할 때 신하들이야. 이색, 길제. 알겠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잘 알고 있는 삼은이라는 삼은. 세 사람의 은을 갖고 있는 거 있죠. 뭐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뭐 야은이다, 포온이다, 뭐 세근이다 해서 은자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대표적인 고려 신하로서의 은둔자 3명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야은, 길제, 포은 누가 했다 같이? 정몽주, 세근 누가 했겠다. 세근. 세근이라는데 잘못했다. 세근이 잘못했어요? 모근이라고 해. 모근. 내가 말을 잘못했네. 모근 이색을 뜻한다. 알겠어요? 대표적인 은둔자 3명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야은, 길제, 포은, 정몽주, 모근, 이색.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 왕조에 결국 새로운 나라가 세웠으면 새로운 나라에 충성을 좀 해야 되는데 나는 불사이군 한 임금을 섬겨야 되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해서 혁명에는 가담했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혁명은 가담했지만 왕조에 있어서 이씨 왕조에는 내가 충성하지 않겠다 해서 그것을 버리고 은둔했던 대표적인 3사람이 바로 이 사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작품에 이색의 작품도 있고 길제 작품이 있죠. 길제 작품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길제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좀 더 많은 작품을 볼 테니까 오늘 대표적인 거 길제 500년 있습니까? 많이 봤죠? 고등학교 교과에도 아마 실렸던 것 같은데 500년 도읍질 필마로 돌아니 이때 500년 있죠. 500년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고려 왕조의 기간이었지. 고려 그러니까 500년 도읍지 뭐 도읍지가 어딘지 아닌지 뭐 판단할 필요는 없고 500년 도읍지 나오면 이거는 고려 왕조 필마 도구나 필마. 자 500년 도읍지를 갖다 뭘로 들고 있어? 필마로 들고 있어. 이때 그러면 길제 이런 시조까지 쓸 수 있으면 길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배경지식을 갖고 있다면 길제가 양반이었음을 알 수 있잖아. 그리고 고위 관료였음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고려 때는. 그죠? 근데 그때 고위 관료가 어디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잖아. 많은 병사들이 따르고 말이지 그를 호위하기 위해서 따르고 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말을 타고 온 거죠. 그래서 필마라는 말 더구나 필마라는 말은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갖다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그런 뭐랄까요? 고려 왕조의 그런 신하가 로서 살았지만 지금은 조선 왕조의 신하로서는 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뭘로 얘기하고 있다? 필마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필마는 자기 자신의 처지 플러스 하나 더 뭐다? 혼자. 알겠어요? 혼자. 필마로 돌아다니 혼자 그 고려의 개성이라고는 고려의 그런 도읍지를 혼자 돌아보니 산천은 의과대. 그 옛날에 고려의 산천은 그대로 의과죠. 산천은 의과대, 인거는 간대없는 밑줄자. 산천은 의과대, 인거는 간대없는 밑줄자. 여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연결되고 있지. 이런 수사법을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 대꾸법. 자, 산천은 의과대, 인거는 간대없다. 됐나요? 따라서 뭔가 좀 대응되잖아. 그래서 대꾸법이다. 그럼 여기 산천은 뭘로? 산천은 자연을 말하지. 자연, 의구는 뭐야? 의구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뭐가 변함이 있어? 인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다는 얘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때 인걸은 고려의 신하들이었겠지. 그래 안 그래요? 고려의 충신들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인생과는 인생은 뭘까? 무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 알겠지? 그래서 자연과 대비해서 인생의 유한성을 얘기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인생의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이 나올 수도 있고. 뭐와 대비해서 나갔지? 자연과 대비해서. 자연과 대비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의됐어요? 참고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즈버, 태평. 이 어즈버는 그냥 습관적으로 붙였던 감탄사 같아.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름과 하노라. 대부분 시조는 어디에 주제가 드러나 있냐면 종장에 드러납니다. 어디에 드러난다? 종장. 그래서 어즈버 태평연월이 꾸미름과 하노라 나와 있죠? 태평연월이 바로 보면 태평연월. 자, 그 고려 때의 그런 태평성대가 하룻밤에 꿈처럼 느껴진다 해서 뭘 여기서 인생의 무상감. 다시 말해서 이와 관련된 한자성은 일장춘몽. 시작. 일장춘몽.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꿈에다 밑줄 치는 거 꿈만 가지고 주제를 물어봤다면 일장춘몽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꿈에다 밑줄 치는 거 이 꿈과 관련된 한자성을 말하시면 일장춘몽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한 탄식이라면 맥수지탄. 됐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말 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맥수지탄이라는 것이 나라 잃은 슬픔이라는 거. 여러분들 자체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가끔 같은 말로서 들어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어. 뭐가 나왔지? 풍수지탄. 풍수지탄이라는 말은 부모 잃은 슬픔을 얘기할 때 풍수지탄이야. 맥수지탄은 나라 잃은 슬픔이고. 정의됐죠?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또 하나 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거기 하나만 볼까? 192페이지. 192페이지 보면, 전환기에 처한 지식인의 지조 있어 없어? 있지? 밑줄자. 전환기에 처한 지식인의 지조와 관련해서. 자, 이때는 뭡니까? 어떤 세상이 변하잖아. 그럼 세상이 변했을 때 두 가지 대응 방식이 있어. 하나는 그 시대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를 갖다 뭐 한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대체적으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지만 고려의 충신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새로운 왕조에 뭐랄까요? 부합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갖다 얘기한 것이 바로 이방원의 작품과 정몽주 작품이야. 여러분들 정몽주 작품은 워낙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너희도 또 충성을 다하라. 우리와 같이 하자라고 이방원이가 그렇게 이 시조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나는 당신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고려의 신하로서 남고 조선의 신하로서는 살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굳은 결심을 얘기한 것이 정몽주의 이 노래죠. 그래서 정몽주의 이 노래를 갖다 특별히 뭐라고 그래? 단심가라고 하잖아. 단심가, 붉은 마음을 갖고 피력한 노래다 해서 마지막 보면 일편 단심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일명 단심가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위에 이방원의 하여가부터. 보통 우리가 이방원의 하여가라고 그래. 서태지의 하여가가 아니라 시작. 이방원의 하여가. 여러분들 서태지 알아요? 알겠지. 서태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원의 그런 하여가입니다. 볼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드렁치, 칙이죠. 칙은 뭡니까? 여기저기 엉켜져 있잖아. 그러니까 야 너 곱게 산다고 이렇게 고결은 저하지 말자.
칙처럼 말이지, 그냥 이렇고 저렇고 다 얽혀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 100년을 같이 누리자고. 라고 이렇게 정몽주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몽주가 다음같이 단호하게 자기 마음을 말하죠. 이 몸이 죽어서 100번 고쳐주고. 자, 죽어. 반법법이죠. 반법법은 대체적으로 강조를 갖다 의미합니다. 반법법.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과장법이죠. 100번 고쳐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과장법. 백골이 진토되어 점점점 감정이 고조되고 있죠. 백골이 뼈가 흙이 될 정도로 얼마큼 오랜 세월을 흘러가야 됩니까? 그렇죠? 뼈가 흙이 될 정도면. 그러한 거래 수백 년 전에 또는 몇천 년 전에 그 뼈들도 다 흙이 되지 않고 출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에 백골이 진토가 된다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고지되고 있다. 점증법. 무슨 법? 점증법. 첫 번째 반법법, 과장법, 점증법 다 들어가 있죠. 그런 가운데 님향한, 님은 누굴까? 남자 작품에서 나오는 님은 누구라고? 임금이라고.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님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라. 가실 줄 뭐에 닿지? 변할 줄 있으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걸 서리법. 무슨 법? 서리법. 따라서 이 작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사법을 모두 말하죠. 첫 번째 시작. 반법법, 과장법, 점증법, 서리법. 이 작품에서 나오는 수사법이 아닌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겠지? 그런 정도로 가볍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다. 일명 그래서 단심가라고 한다. 따라서 이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새로 바뀐 세상에 적용하면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새로운 세상에 뭐한다? 겁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전환기 속에서의 그런 처한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런 행동,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겠죠? 이방원과 정몽주 기억해두면 되겠다. 자, 하나 더 해볼까? 이런 것들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페이지. 194페이지 오면 임금에 대한 충절의 시조 있어 없어? 있지? 그렇죠. 임금에 대한 충절의 시조. 특히 이것과 관련돼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단종이 있어 없어? 세종의 큰 아들이 누구였다? 세종의 큰 아들이 문종이었지. 문종이 좀 병약했어. 근데 세종께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줬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도 뭐가 아니야? 장자가 아니야, 장자가. 그러니까 여러 대 동안 지금 자기까지 왈 동안 장자가 된 것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 왕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암투를 벌이고 그런 부분들. 또 자기 아버지도 그랬잖아. 그렇지? 태종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좀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좀 자기 아들 문종이 좀 병약했더라도 거기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명대친들의 정말 잘 부탁하고 죽죠. 근데 문종은 뭡니까? 그 허약성 때문에 일찍 죽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단종이라는 어린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잖아. 근데 결국 단종 역시 누구에게? 수양되고 있죠? 그 삼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거. 나중에 최고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신하가 있을까 없을까? 어느 시대에도 있는 거야. 불사, 이건. 또 고명대신으로서 그 세종의 명까지 받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단종이랄지 또는 문종의 그런 청을 들어서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고 한 사람도 있었겠지.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인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이해할 수 있는 이계, 박팽년, 성삼문 있어 없어? 있죠? 또 하나 나면 196페이지에 류응부 나옵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위 사육신이라는 사람이야. 무슨 신? 사이육신.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육신이고 19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원호, 왕방에는 있어 없어요? 원호라는 사람은 살아서 결국 지조를 지킨 신하로서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야. 다만 왕방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근무도사에서 근무도사. 그 단종을 유배지까지, 영월 유배지까지 호송했던 사람.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왕방의 작품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 천만리 밑줄자, 천만리. 천만리 머나먼 길. 천만리 했습니까? 이 천만리라는 것은 어떤 걸 나타내냐면 시에서 실제적인 어떤 그 숫자적 개념이 나오면 이거는
정서적 깊이를 얘기한다. 뭘 말한다? 정서적 깊이. 그러니까 님과의 떨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천만리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한때 그래도 왕으로 모셨던 사람인데 그 어린 왕을 금부도사로서 유배지까지 호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심애를 노래한 것이 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은 누구다? 단종이야. 임금.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저 물도 내 마음 같다는 얘기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아는 마음이야. 마음.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 그런 뜻이야? 아니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내 마음과 같아서 울어 밤길 애누다 있지? 이것도 역시 감정이입. 감정이입, 사물에 감정을 이입시켜서 결국 님 여인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누구의 작품? 왕당연의 작품이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뭐 이 정도면서 우리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연 애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연 애찬. 자연 속에서도 풍류조삼, 자연 애찬 관련해서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 봤습니까? 자, 202페이지 보면 그 안빈낙도의 시조 있어 없어? 이런 안빈낙도 이런 말 들어가면 대체로 자연 친화적 삶이야. 자연 친화적 삶. 그렇다서나 안빈낙도의 시조 이런 옆에 자연 친화적 삶이다. 자, 안빈낙도의 삶 뭐의 삶이다? 나치 자연 친화적 삶이다. 자, 하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거죠. 자, 거기에 어떤 내용을 들어야 좀 더 이해될까? 그죠? 자연 친화적 또는 풍류적 그런 삶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 보면 다음과 같이 한호의 작품 봐봐. 한호 밑에 세 번째 작품.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 아이야 박주 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집방석 동그라미 낙엽 세모, 집방석 동그라미 낙엽 세모, 솔불 동그라미 진달 세모. 됐습니까? 그러면 집방석이나 솔불은 뭡니까? 자연 그대로야. 그렇습니까? 땡. 솔불이나 집방석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인공물이야, 인공물. 인공물이고 오히려 낙엽과 진달이 자연 그대로지. 따라서 자연과 인공을 대비해서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한 거지. 정리됐나요? 그래서 박주 산채 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탁한, 이 박주라는 말은 탁주야, 탁주. 탁한 그런 어떤 막걸리 있죠? 술. 그리고 산채, 산나물이지. 그러니까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한호의 작품이다. 이해되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공과 자연을 대비시키고 있다. 됐나요? 집방석이나 솔불은 인공적인 것. 그 다음에 그 옆에 낙엽이나 달은 자연적인 것. 따라서 자연과 인공을 대비시켜서 소박한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한호의 작품이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교재 넘겨서 보면 풍류, 자연 속에서 풍류도 마찬가지겠지만 풍류와 관련돼서 보면 여기 한번 잠시 나와서 204페이지 정철의 작품. 정철의 작품 보면 제너머 나옵니까? 여기 한번 심이 나왔죠. 제너머 성골룡. 이 성골룡이라는 것은 성혼이라는 사람이에요. 성혼. 당시 농사와 관련된 것을 권장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는데 그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성혼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성혼. 성혼과 정철은 상당히 친했던 모양이에요. 성혼. 그 성혼을 선골룡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마 제너머에 살았던 것 같아. 성혼이. 가까운 곳에 살았던 모양이야. 그런데 성혼의 집에, 누구의 집에? 성혼의 집에, 성골룡의 집에 술 있다 밑줄자 있다. 술 있다는 말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익었다. 알겠어요? 있다는 뜻은 여기서 익었다라고 해석해야 돼. 익었다. 술 익었다는 말 듣고 눈소 발로 박차 얹히 놓아 지질 타고 있지 밑줄자. 상당히 역동적이죠. 에? 역동적. 자, 술 익었다는 말은 뭐에 나왔지? 후각적 이미지. 무슨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눈소 발로 박차는 것은 뭐다? 시각적 이미지. 여러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그런 더 풍류적인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연출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런 말로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눈소 발로 박차, 언치라는 말 어때요? 여러분 알아 몰라? 언치란 말은 말 안장을 놓기 위해서 결국 밑에 까는 헝겊 있지? 헝겊을 언치라고 그래. 만약에 그 언치를 없이 안장을 올려놓으면 말이 달릴 때 그 마찰에 의해서 말등이 다 까지겠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놓는다? 헝겊을 깔아. 헝겊으로 된 천 또는 털로 된 천을 깔고 그 위에다가 말 안장을 얹어 놓습니다. 됐나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소에게 무슨 안장을 올려 넣겠어? 그러니까 얹지만 눈 깔는 거지. 그게 위에 타고 가는 겁니다. 아이야, 내 걸론 계시냐? 야, 너 성원 계시냐? 정자수 왔다. 이때 정자수는 누구야? 작가 자신이야. 정철이 그 당시에 자수영감이었던 모양이지. 정철 왔다고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풍류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것을 시각적 이미지와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맞는 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관련돼서 좀 설명하고요. 잠깐 또 쉬었다가 계속해서 관련된 시조 2, 중요 시조 작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쉬다 합시다.